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구 획정 시한이 내일까지다. 근데 이런 거 잘 안 지켜진다면서요, 늘. 한 번도 지켜본 기억이 없는데요. 보통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한데 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거의 13개월 전에 원래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까지군요. 거의 네. 선거 이제 한두 달 앞두고 정해지죠. 한두 달 앞두고 네. 내년 4월 총선이니까 뭐 그때까지 여야가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보통 한두 달 전에 겨우 선거구,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를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지역구를 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획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진통이 많이 따르지만 네. 특히 이제 룰 정하는 거, 네. 선거법, 특히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방학 숙제 몰아치기 하듯 해요. 딱 임박해서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네. 미리 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민주당과 야 3당이 어느 정도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놔두고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봐서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통과가 돼야 개편안이 혹시라도 이게 바뀐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사실 정해진 룰 안 지켜도 되니까 국회는 대충 내년 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거를 법대로 안 하면 네. 현역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처벌 조항이 네. 있으면 하겠죠. 그런 처벌 조항을 처벌 조항이 없어서 어느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정리하면 내년 총선 전에 한 두 달 전까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떻게든 가져가서 이게 330일인가 지난 다음에는 무조건 상정이 되니까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슬로우 트랙인데 뭐 네. 300일, 330일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간을 보자 뭐 이런 거 같고 네. 또 자유한국당이 내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개헌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헌법 41조 3항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한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41조 3항을 없애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내건 거는 좀 어거지를 쓰더라도 근거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것을 지금 안을 내놓은 거죠. 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의원수를 10% 줄이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야 3당은 어느 정도 합의는 됐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이걸 올리려면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으면 이제 여야가 설령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정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한 300일 지나서 문제는 민주당과 야 3당도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마음이 제일 급한 사람 이분의 설명 좀 들어보시죠. 이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좀 내용이 정리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에 빨리 결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야3당은 100% 연동형을 해야 된다. 또 민주당은 50% 수준의 준연동형을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야3당의 안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제 사이에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따로 제쳐놓더라도 권역별로 간다는 거는 야3당이 다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뭐 이견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도 이견이 없어요. 그거는 논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빼고 가려는데 민주당과 세 당도 아직 정확하게 합의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정개특위위원장이 좀 우리끼리라도 빨리 합의를 하자 이런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들이 아직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컨대 지금 심상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10%를 얻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30석을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 30석을 보장하는데 정작 정의당이 지역구에서는 뭐 한 10석밖에 의원을 못 확보했다. 그러면 20석을 75명의 비례대표에서 먼저 보장해서 30석을 채워준다. 제가 맞게 설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선거제 개혁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다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진영 말고도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극한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의당이 가장 또 혜택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마치 여야 사당이 이제 거의 의견 접근을 보인 것처럼 지금 돼 있지만은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사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합의를 못 볼 거라고 지금 보는데 결국 이제 여당은 계속 그냥 성의를 보이고 네. 결국 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됐다는 걸로 지금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네. 40% 예를 들면 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40%씩 얻었다. 그럼 120석씩 지역구에서 채우면 네. 비례대표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네. 근데 정의당에서 10%를 정당 투표를 얻었다. 지역구에서 10%면 30석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다. 그럼 25석을 먼저 배정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석을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네.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1당이나 2당은 40%를 얻었는데 그만큼 지역구에서 얻었다. 네. 그럼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이미 거죠. 지역구에서 차버렸으니까.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손해지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도 민주당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만 결국 손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3%를 얻었다. 여러 정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3%를 얻었다 그러면 한 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 3% 이상을 얻은 당이 비례대표를 가져간다 그러면 네. 거기부터 다 채워주는 거고 지역구로 자기가 얻은 득표율만큼 가져갔다. 네. 그럼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 방금 본 것처럼 네 당도 합의가 안 됐는데 자 오늘이라도 합의가 돼서 다음 주라도 패스트 트랙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민주당은 요거 올리면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뭐 5.18 훼손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섞어서 한 건으로 좀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이거 상정을 안 시켜주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 제도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분립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당과 비교적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공통 부문을 만들어서 네. 같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가고 싶겠죠. 네.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300일 후에 네. 정확하게 330일 후에 이제 법안 처리를 할 때 과연 현역 의원들이 여야를 포함해서 이거에 찬성할 것이냐 네. 그것도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몇 석이 줄어들죠? 네. 30석 이상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그만큼 이제 없어진다. 27석인가 28석인가 줄어듭니다. 지역구가. 네. 이제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요. 옛날에 보면은 한두 석 없어지는데도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못 없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7석이 변동이 있다 그러면 27개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전체가 새로 다 지도를 그려야 되니까 253개 지역구가 네. 전체가 다 걸린 문제죠. 자,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다시 그리듯이 지역구를 전부 다시 그려서 그렇습니다. 28명의 지역구 의원님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과연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겠냐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 지역구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더 붙거나 떨어지는 거나 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지방일수록. 네. 그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찬성과 네. 반대가 또 다 극명하게 나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 마포을은 괜찮을까요? 만약에 서울은 한 7석 줄어든다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가 중구는 지역구가 네.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구 성동과 붙었어요. 지난 20대 때. 네. 그럼 다시 분리돼서 어떻게 다시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게리맨더링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나 복잡한 고차방 정식. 그러니까 마포을 없어지는 건 뭐 크게 걱정. 선거구가 커지면은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은 쾌재를 부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통- 바뀌어도 나는 자신 있다. 네, 아니 선거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마포 가불이 네. 붙어가지고 한 지역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대문 마포가 4명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여기서 3명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일곱 개 지역구가 서울이 49석인가 그러는데 42석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합쳐진 지역구하고 경선해야 되는데 경선 후보로 임종석 실장 뭐 이런 사람 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게 되는 자, 여담 삼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화제 바꿔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석 석방 한 일주일 됐는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석방된 채 이제 재판에 참석했는데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네. 지지자들이 이렇게 연호도 해주고요. 표정이 좋습니다. 네. 저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네. 옆에 측근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를 손으로 좀 정리하고 네, 입장 표명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은 이건 재판 끝나고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네, 지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는 네. 여기저기 언론에서 좀 아픈 사람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고 또 아프다가 집에 가서 좀 쉬면 사람이 또 좀 다리에 힘도 들어오고. 근데 어제 잘못 하셨어요. 이렇게 주먹도 쥐고 이런 거는 본인한테 앞으로 일정상 별로 안 좋은 불리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제 굳이 상상 또 우리 편집진이 저렇게 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 모습과 비교를 하네요. 네. 네, 저는 근데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저 모습 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이제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을 연기하는 작전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연기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언제 아프실 예정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주먹도 쥐고 하는 것은 연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건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만 해도 안 나와서 구인장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인데 이게 다 이팔성 회장이 MB에게 줬다고 또는 전달했다고 한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이런 중요한 김백준 저 두 번째 보이는 김백준 뭐 MB의 집사라 해서 MB의 모든 돈을 관리했다는 김백준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1심에서는 내가 그 돈 관리했다, 돈 받았다, 돈 전달했다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재판부도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MB 측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근거 있는 분석입니까? 물론 반격을 시도해야죠. 변호인 입장이나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미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 1심에서도 다 이제 그 증인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2심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바뀔까 저는 그 의문인데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분들이 1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MB 면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눈에 밟힐 거니까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MB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나와서 진술을 번복해주거나 유리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연락이 안 되는 이팔성 거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심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수첩에 적어가지고 자기 비망론까지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나한테 무슨 자리 보장했고 내가 얼마 갖다 줬고 이렇게 증언한 사람인데 안 나와버리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굳이 내가 한번 증언했는데 또 가서 저걸 해 뭐 이런 그런 게 있고요. 그런 이팔성 마음도 있을 것 회장이나 같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도 다 법에 걸린 거였거든요. 근데 네. 검찰에서 쉽게 말해서 봐준 거예요. 이제 폴리바게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근데 진술을 바꿔버리면 검찰에서 이제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서 진술을 바꿀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그냥 안 나가고 모르쇠 하는 네. 게 네. 그냥 그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MB는 서운할 수 있죠. 불러와서 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구인장을 밟아고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증인 채택을 한 것을 기각할 것 같아요. 네. 재판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두 분 다 율사는 아니시라서 그런 경우 그럼 1심에서 증언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그 워낙 핵심 증인들이라. 예, 근데 이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도 뭐 어디 도망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일단 저 발부한다고 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워낙 핵심 증인들이라. 인사청문회 이야기하겠습니다. 7개 부처가 장관이 바뀝니다. 후보자들이 나왔고 청문회 날짜도 잡히고 있는데 볼까요? 이 중에서 관심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분들은 진영, 네, 지난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 했던 분이죠. 네, 당도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또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후보고요. 최종호 국토부 차관이 지금 이것저것 논란인 것 같습니다.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인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기 갖고 계시죠? 네. 이 7명의 후보자 중에 이 사람은 정말 100% 통과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한 분만. 네, 후보자 중에. 네. 두 분 답이 일치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분 다 진영 의원으로, 진영 후보로 하셨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한번 했던 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예, 네. 그리고 그때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론 이제 당이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원만한 분이라서 여야 다 두루 다 신망이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국회 안에서도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국민분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민주당 갔으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좀 시선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때 이제 그 소위 진박 감별하면서 네. 진영 의원이 그때 대통령한테 방귀를 들었었잖아요. 장관 복지부 시절에. 장관 할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천에서 이제 배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종인 당시 민주당 권한대행이 이제 끌고 왔죠. 네. 그러니까 그 저간의 사정을 또 이해를 하니까 네. 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것 그때 무슨 같아요. 연금 관련해서 대통령과 예, 의견이 달랐는데 이게 달랐는데 네. 대통령이 그 보고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역시 같은 의견. 네, 진영 의원님은 19대 국회 때 제가 안행위 때 네. 제가 야당 간사하면서 여당 위원장으로 모신 인연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아마 국회에서 인기 투표하면 거의 뭐 탑 수준으로 나올 그 뿐이에요. 정도입니까? 예, 그 네. 정도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진영 후보자는 볼 것도 없다. 반대로 청문회 통과가 힘들 것 같은 후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분은 박영선 의원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도 청문회 할 때 보통은 저 의원 출신 후보는 좀 봐준다. 근데 뭐 이명박근혜 이렇게. 네. 때 그 정권 때 낙마를 많이 시켰어요 박영선 네. 의원이. 그리고 네. 저격수, 공격수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뭔가 민주당에 길을 한번 죽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벼르고 아마 있다. 제일 까다롭게 박영선 의원을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 다루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현철 통일부 네. 장관 후보가 가장 이제 야단을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는 안 봐요. 그래요? 보통 네. 청문회는 뭐 정말 경청동지할 그 폐륜 뭐 비위 사실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청문회를 통과 못하는 경우인데 네. 지금은 과거에 이제 발언, 과거의 행보 이런 것 갖고 청문회에서 통과 못 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은 겪겠지만 뭐 통과는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욕은 먹겠지만 예, 예. 그것 가지고 예. 사퇴까지는 안 갈 거다 이 말씀이시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란이 된 SNS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인가요? 네, 정치하는 분들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면 이건 당시 야당 총재였던 문재인 대표를 향한 이야기였고요. 네. 추미애 대표한테는 또 좀비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이건 16년 5월입니다. 이렇게 거친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인가요? 네. 뭐 같은 당 후보니까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지금 쇼라는 말과 좀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이게 거친 말인가요? 거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권한테 쇼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말을 해도 되고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말 가지고 하면 아마 대변인들 있잖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 이후에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말을 보면 이거는 그냥 약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분은 언행이 좀 가벼운 건 사실 같습니다. 예, 네.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야당에서 볼 때 이제 한미 관계라든가 네.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네. 너무 편향적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뭔 일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미국 관계에서 더 한미 동맹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격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네. SNS에서 올린 글 가지고 얘기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되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책 능력이 있느냐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분명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편향됐다 뭐 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조차에게도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들을 뭐 얘기라도 한들 편향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김현철 후보자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었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이었어. 내가 평가받겠다 했다가 지금은 페이스북 다 닫았고요. 네,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만 더 볼까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론 뭐 지금은 따라 때 증언을 해서 김현철 후보자 이것까지 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금강산 관광 가서 숨진 박왕자 피살 사건 진상조사는 의미 없다. 정확한 워딩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더 많이 지적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장관 임명하는데 미국 눈치 보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 북한하고 미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죠 지금. 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또 그 한미 동맹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요. 그런데 미국을 너무나 자극하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요. 우리 이러면 다 죽는다, 이러면 다 망한다 이런 말은 흔히 써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헌정농단, 뭐 위헌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오히려 저게 더 심한 말 아닌가요? 아니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되고 국회의원들은 아니 장관 후보자가 옛날에 했던 말은 저게 문제가 되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딴 얘기인데 왜 자꾸 여기서 정윤이 말씀하신 순간 아니, 지금 그래서-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미국을 자극하는 인사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이지 저런 SNS에 글 쓴 네. 거 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거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보겠습니다. 따라때 얼마 전에 아마 이제 장관 내정되면서 따라때 급하게 증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걸 더해서 집 세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집 세채 갖고 있으면 충분한 논란이 되겠죠? 아니 논란이 되는데 네. 그 저 직전에 그거를 바꾼다 그래서 또 논란이 안 됩니까? 더 되죠. 네. 꼼수라고 이제 더 욕을 먹죠. 그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 오히려 MC께서 더 저런 문제 경제 문제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주가 참 좋네요. 세 채 가지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 이제 한 채는 저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충돌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 차관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제가 아무리 여당 인사지만 저런 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잘 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랴부랴 뭐 임기응변으로 막 그 꼼수 부려가지고 감추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더 괘씸죄가 걸려요. 지금 국회에서. 자막에 나오지만 분당에 있는 집을 딸에게 한 달 전에 급하게 증여를 하고 그 집에 한 달에 월세 130만 원을 딸에게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류 정리한 거죠 이제. 네, 장관 서류 정리. 후보자가 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꿰맞추고 네. 그렇게 이제 소나게 피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총무장이 솔직히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게 좋을 것 집 같아요. 두 채, 세 채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질문드려야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뭐 다주택자가 물론 죄인은 절대 아니죠.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매우 무겁게 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자리인데 집이 세 채다. 국민 여론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왜 딸한테 증여를 하면서 세를 들어 사느냐 이제 궁색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저는 시세 차익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그거는 제가 좀 봤는데요. 몰라서. 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분당의 32평. 네.
요거는 이제 딸에게 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96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요. 네. 잠실에 25평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공시가가 7억인데 그러면 한 지금 13억 정도 할 겁니다. 예. 요거는 그냥 요거 한 10년 전에 샀는데 요거는 뭐 투자용 그러면서 최근에 세종시의 공무원들에게 우선 분양을 하니까 이건 뭐 전매제한 걸려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분양권도 사서 세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집 한 채 있는 거는 오랫동안 살았고 잠실 건 팔아서 그 돈으로 내가 은퇴해서 세종 가서 넓은 평형 살려고 세종 거 공무원 우선 입주 우선 청약 보장하니까 난 그거 산 거다. 다른 어차피 하나는 팔고 보통 하나는 자식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세종시 있는 건 8월에 입주하는데 거기 들어가 살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앵커 말씀이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죠. 그리고 법을 지켰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떳떳하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채를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네.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느냐 네.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일국의 장관을 한다는 것은 법에 안 걸리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해서 너무나 일반인과는 달리 과도하게 이익을 취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비판이 일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테크는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 지금 국토부 장관 네.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고 다른 장관이 오히려 낫죠.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는 장관. 근데 하여간 청문회 통과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문제는 안 될 예, 것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다른 어떤 문제들이 불고 나올지 네, 알겠습니다. 두고 봐요. 네. 자, 정도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